저희가 그 월 세미나, 웨비나를 두 번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뭐 저희 비트 세이빙 고객분도 계시고 외부에 신청하신 분들도 많은데 뭐 비트 세이빙 스쿨이라는 이름으로도 했고 뭐 다른 형태로도 했고요. 요렇게 제가 월 레포트가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거를 기반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그 지난달도 좀 돌아보고 다음 달도 좀 전망을 해보고 그리고 뭐 최근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도 좀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웨비나 형태로 두 번째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난번에 처음 했었을 때도 다들 또 많이 참여해 주셨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저와, 저희 그 또 비트 세이빙의, 부대표인 제임스 부대표, 강승구 부대표가 같이 또 함께 진행을 합니다. 진행 간에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부분들은 채팅을 통해서 또 편히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번갈아 가면서 또 진행을 할 거니까요. 저희 또 의견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게 또 그냥 라이브와 또 다르게 나름 웨비나이기 때문에 각각의 또 세션을 또 가지고 나름의 또 시장에 대한 뷰나, 이런 말씀들을 한 뭐 각각 한 20분에서 25분 정도씩 나눠서 할 텐데, 먼저 이제 강승구 부대표가, 저희 레포트 다 받으셨나요? 보내드린 거? 그 지난 월간 레포트? 어, 뭐 혹시 받으신 분 받으셔서 이렇게 읽어보신 분 있으시면 또 채팅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 기반으로 해서, 음, 이제 먼저, 진행을 또 하고, 이어서 또 제가 받아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 못 받으셨다. 저희 이거, 그, 프라임 고객한테 레포트가 제공이 되거든요. 프라임 멤버십 고객. 그래서, 못 프라임 멤버십 고객이 아니신 분들한테는 안 가실 수 있긴 하겠네요. 그래서 못 받으신 분들도 있어서 저희 또 웨비나를 통해서는 또 좀 더 이렇게 설명 알려드리고자 했더니 그래도 이거를 하는데 100여 분 넘게 신청해 주시고 지금 꾸준히 들어오고 계시니까요. 아무래도 뭐 좀 도움이 되긴 될 겁니다. 많이 또, 이렇게, 채팅으로, 참여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제임스 대표가 네, 또 이어서 해봐 주시면 좋겠네요. 이 비트 세이빙 먼슬리 저희가 이제 월간으로 계속 레포트를 좀 발행을 최근에 좀 하고 있는데요. 요거 보시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랑 저희는 비트 세이빙이 그래도 이장호 대표랑 저랑 좀 균형 있는 뷰를 시장에서 전달드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 제 안부를 좀 전해드리면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 출연을 좀 많이 못했는데 그중 이유가 하나가 이제 이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 지미송이라는 땡스가 포 비트코인이라는 책의 공동 저자이기도 한 분인데요. 그분이 쓴 책을 이제 훈종님 백훈종 비트코이너죠. 옮기고 제가 감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11월 초에 나오고요. 그리고 한국경제랑 비트코인 스쿨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11월 말 정도에 오픈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말, 그러니까 이번 주 정도에 다 찍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객분들을 항상 만나다 보면 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트코인을 먼저 잘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투자를 시작하면 훨씬 더 잘 그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월간 레포트는 크게는 네 가지. 그래서 지난달 어떤 일이 있었지, 이번 달 어떤 일이 있었지, 요거를 좀 마켓 리뷰를 좀 해보고요.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기록된 데이터를 원체인 데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오프체인, 온체인 데이터들이 이제 시장의 기회와 과열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지표들이 되는데, 요거를 저희가 좀 전달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세이빙 스쿨에도 남겨드리긴 했지만 다들 궁금해하는 야,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갈 것 같아? 이번 사이클에서 어디까지 갈 것 같아? 요런 내용도 좀 같이 한번 보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24년 1월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되고 나서는 이제 미국의 이제 시장 환경들을 계속 좀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 같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 이번 달에 다음 달에 어떤 그 이벤트들이 있는지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오늘이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내방을 했는데 어떤 이벤트들이 좀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10월에 비트코인 흐름들이 우울했거든요. 그래서 월 초에 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야, 옥토버 진짜 오나 보다. 옥토버인 거보다 12만 넘으니까 이제 15만 가다 보다 이랬는데 이렇게 계속 보시면은 조금씩 빠지다가 다시 이제 상승하는 흐름 속에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 보면 10월에 좀 이제 좀 충격적인 과도한 시장 레버리지로 좀 이제 청산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청산이 좀 있었는데 이게 뒤에서의 또 얘기를 하는 포인트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많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상승장이 어떻게 보면은 사이클에서 후반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좀 조심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흐름에서는 좀 선물 투자는 정말 좀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파생 상품 청산 사태가 이게 이번에 되게 역대급이었다고 하는데 정말 좀 많이 주의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폭락이 그 펀더멘탈이 훼손이 아니라 과열된 투기 심리를 회수하는 리셋 과정이었다라고 저희가 레포트에 썼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냥 지금 사이클은 사실 보면은 기관과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매크로적인 지표들을 봤을 때. 그래서 정말 그냥 이게 그 청산이 되고 나서 대규모로 팍 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이거를 좀 이제 가볍게 회수하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한 그 오늘자 가격을 보니까 이제 28일에도 좀 이제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포모 받았던 것 같아요. 제 주변들 볼 때. 근데 다시 이거를 또 이렇게 과열을 시키면서 계속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포모에 의한 좀 몰빵이나 선물 투자나 이런 것들은 항상 좀 지양하시면 좋겠다라는 가벼운 말씀 좀 드려보고요. 레포트에는 좀 담겨 있지는 않지만 그 한국경제TV랑 제가 비트코인 스쿨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0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저희 책에도 있지만 나는 오늘도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책에도 있지만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게 거치식이랑 적립식 투자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는데 거치식은 이제 주로 목돈이죠. 일정 금액 큰 돈을 한 번에 투자하고 오랫동안 보유하는 거고, 적립식 투자는 저희 서비스에서 이제 강조하는 일정 금액, 주로 월급이겠죠. 정기적으로 매일 매주 매월 투자하고 오랫동안 이것도 좀 보유하는 것. 물론 이제 그 저희가 타겟했던 수익률을 거두거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돈이 있을 때 당연히 현금화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거치식 투자라고 할 때는 활용하기 좋은 돈은 스노우볼 효과를 누리려면 두 개를 다 해야 되거든요. 이 목돈 거치식과 월급 적립식을 하는 게 제가 좋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예요. 그 돈의 유통기한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그 X, 트위터에서 보면 이 청산을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승장이 올 거라는, 비트코인이 크게 올라갈 거라는 거에 되게 포모를 많이 받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되게 짧은 돈, 그리고 무리한 투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거치식이라는 것들을 할 때는 좀 이제 유통기한이 길고 저희가 롱텀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을 항상 좀 생각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책에도 있는 얘기지만 비트코인 되게 좋은 자산이잖아요. 장기적으로 모으기 정말 좋은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포레스트 검프라는 이제 책에 보면 나오는 건데 정말 이제 그 애플이라는 회사에 초기 투자했던 그 친구가 요거 댄중이가 야 우리가 애플에 투자했기 때문에 앞으로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어 라는 말을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 1994년이에요. 1994년인데 무려 이 영화가 출시된 94년 이후로 애플은 924배가 오릅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음, 이런 그 도입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물론 924배까지 오를 거냐라고 하면 그건 뭐 장담할 수 없지만 24년 1월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서 정말 이제 전통금융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애플이 주식 상장한 IPO 상장한 시점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모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또 하나 뭐냐면 시장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책에도 이 책에도 나오지만 그, 주식 투자, 또 비트코인 투자에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좋은 시기를 내가 어떤 포모이든, 피어든, 두려움이든 그것 때문에 놓친다면 단 10일을 놓쳤다는 이유로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떨어지는 구간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머물러 계시길 바라고요. 비트코인을 꾸준히 투자하시기를 정말 좀 권하는 편입니다. 이런 것들 한번 가볍게 얘기를 좀 드리고요. 업토브 얘기를 빠질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초반에 이제 12번 6천 달러를 비트코인이 찍고 나서 정말 이제, 야, 진짜 10월은 이제 저희가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두 번 빼고는 다 초록색이잖아요. 항상 올라왔기 때문에 야, 간다, 간다 이러면서 했는데 초반에 좀 오르고 과열을 시키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항상 최근에는 이 미중 무역, 관세 이슈, 이런 것들이 정말 핵심인 것 같고요. 올해 4월에 진짜 비트코인 많이 빠졌을 때 보면 정말 관세 이슈가 크게, 어,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도 이제 트럼프가 한국에 또 내방을 해서 또 이제 각국을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정말 그 긴장감, 그런 지정학적 긴장감들, 그리고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저희 그 뒤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은 요거 아까 얘기했던 암호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의 190억 달러 파생 상품 청산 사태가 있었다. 라는 얘기고요. 사실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현물 투자들을 저희 뭐 비트세이빙 고객분들은 많이 하시다 보니까 체감하기가 좀 어려우셨을 텐데 이장우 대표님도 주변 지인분들 많이 이제 선물하시는 분들 당했다. 이런 얘기들도 전해주시고 저도 이제 주위에 X 하면서 봤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정말 크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10월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또 하나는 보면 그 트럼프 정권에 들어서는 정말 이제 크립토 정부를 만들겠다고 그 트럼프가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취임하는 임기에 맞춰서 본인 이름으로 된 코인과 본인의 와이프 이름으로 된 코인을 발행하기도 했고 또 이제 월드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좀 많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내부 관계자 고래의 시장 조작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암호화폐 파생 상품 청산 사태에서 큰 이득을 봤던 분이 여분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야, 이게 누구냐 이런 얘기들 계속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좀 이번 장이 좀 그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기관과 기업들의 유입이 되게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파생상품 이제 청산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많이 손해도 보고 노출이 많이 됐었지만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크게 보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트레저리,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보유하는 기업들이 글로벌리 봤을 때 150개가 넘어가고 있고 상장사 기업들이 이런 흐름 속에서 또 이제 비트코인 ETF의 유입 속에서 비트코인이 좀 이제 빠져도 굳건하게 좀 버티는 것들이 좀 보여지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여기는 것들, 축적하는 기관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이번 장의 특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9월에 이제 CPI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책들도 많이 보고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많이 들어보는데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 유동성, 그리고 사람들의 그 심리,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에 이제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99%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제 유동성이 풀리니까 뭐 코스피 코스닥 너무 잘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내년 초까지는 상승 흐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들리는 것 같고요. 뭐 오프체인, 원체인 데이터들만 봐도 이제 다시 회복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가볍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장은 그 비트코인이 산업의 시대, 보유와 산업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들이 많이 보여진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보유하는 기업들, 그리고 스트래티지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금융 상품들을 내고, 비트코인 채굴과 AI 데이터 센터를 결합한 회사들이 등장하고, 이런 것들이 재밌죠.
그래서 이번 그 비트코인 사이클이라고 할까요? 이번 시즌에서 가장 이제 수혜를 많이 받은 거는 20년 8월부터 비트코인을 이제 축적한 스트래티지인 것 같아요. 평단가도 7만 5천 정도로 낮죠. 수량도 가장 많으면서. 그래서 주가가 이제 그 비트코인 보유를 선언했던 시점 기준으로 34배가 올랐고, 비트코인은 현재 65만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이제 스트래티지가 되게 잘 나갔잖아요. 2024년 12월 같은 경우에 나스닥 100도 들어갔었고, 저희 업로드 컴퍼니도 비트코인 for 코퍼레이션이라고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보유하는 기업들 사이에 저희가 상장사는 아니지만 참여해가지고 비트코인 그 하이퍼 비트코인아이제이션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보면 그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보유한다라고 선언했던 기업들, 예를 들면 나카, 사토시 나카모토의 나카를 딴 기업이죠. 비트코인 매거진의 수장인 데이비드 베일러가 만든 상장사인데, 이 1.88달러였다가 20 몇 달러, 25달러까지 올라요. 그러니까 20배 정도를 올라가 버린 거죠. 단기간에. 그리고 나서 0.84. 그 20배가 다 떨어져요. 지금도 계속 이 수치에 머물러 있는데, 그래서 나카뿐만이 아니고 스트라이브 같은 해당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0.59달러에서 13달러 됐다가 1.1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저는 이번 장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보면은 되게 포모를 많이 받았거든요. 다들 이제 한 번에 비트코인 다 삽니다. 시장에서. 물론 근데 이 기업들이 팔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연대에 있기, 이 기업들이 이제 그 비트코인 for corporations에 다 가입되는 비트코인 기업들이고 연대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축적해 갖고 있어서 당연히 이제 팔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포모를 받은 거죠. 예, 기업들도 포모를 받아서 한 번에 이렇게 쭉 사고, 그리고 그게 상승장 시점이랑 이제 맞물리면서 주가가 비트코인보다 엄청나게 멀티플을 먹으면서 팍 뛰었다가 이제 비트코인이 좀 빠지는 시기에 대폭 이제 하락하면서 공매도를 맞는 이런 현상들이 좀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좀 재밌는 기업 제가 세이빙스쿨에서도 소개드렸는데 비트코인을 하루에 한 개씩 사는 기업이 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홍콩 기업이고요. 프리라는 기업이에요. 프리라는 기업. 저랑도 이제 엑스에서 좀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꾸준하게 잘 가요. 꾸준하게. 네. 본인의 업을 잘 하면서 25년 4월에 이 선언을 했거든요. 꾸준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관도 기업도 개인들도 꾸준하게 비트코인을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폼을 한번 받으면 요렇게 됩니다. 그때 한번 빡 좋은데요. 이런 것들을 좀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 전망 전달해 드리면 이제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경제 이제 정상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관세 이슈가 좀 잠잠해지는 것들 그리고 이제 금리나 유동성이 들어오는 것들 속에 좀 이제 비트코인이 좋은 흐름을 하반기에 보이지 않을까 내년 상반기까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이빙 스쿨에 제가 가볍게 공유 드렸었지만 20만 불로 대개 그 가상자산 리서치 기관들에서 타이거 리서치라는 여기는 국내 리서치 회사인데요. 대부분 이 정도는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중에 가장 이제 그 중요한 키 테이크 어웨이스는 기관의 매집이 변동성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기관 기업들의 매집이. 그리고 과열 조정은 있었는데 이제 선물 시장에서는 빠지지만 건전하게 조정 국면을 거치면서 다시 상승하는 것들을 보고 있고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우호적이다라는 이제 어, 요인들을 앞세워서 이번에 20만 불 정도는 가지 않겠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맞는 것 같아요. 스트레티지도 보면은 이제 구매하는 수량이 최근에 좀 줄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300 몇 개, 뭐 10월 20일에 168개 계속 사면서 계속 사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10월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연쇄 청산이 선물 시장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중심으로 탄탄하게 버티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레포트는 저희가 공유 드릴 텐데요. 이 월간 레포트 뒤에 보시면 그 주요 이슈들이 또 있거든요. 사실 뭐 피터 리치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 하죠. 예.
야, 이런 거 볼 필요 없어. 펀더멘탈이 좋은 자산을 꾸준하게 사는 게 되게 좋아. 라는 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도 보면은, 또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저희 있으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간 레포트 중심으로 해서, 저희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저희 이장원 대표님이 또 준비하신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공유하면서 저희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레포트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한 땀 한 땀 좀 읽어보면 그 참고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새는 그 비트코인 시장이 별로 재미가 없죠. 재미, 예, 왜냐하면, 어, 국내 주식 시장이 훨씬 더 뜨겁고, 국내 주식시장이 이제 코스피 4천을 넘으니까, 어, 주식도 이만큼 가는데 코인 시장에 왜 있냐, 이런 얘기도 그 커뮤니티에서 많이 본 것 같고요. 그런 거에 불을 지핀 게 10월 11일 날, 뭐, 얼마 하락 안 했는데 대규모 청산들이 있었죠. 이게 암호화폐 시장이 좀 특성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선물 거래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아마 그날 레버리지를 거래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청산을 안 당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이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 그 앞에 한 세션 또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올해 연말에 그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채팅으로 한번 남겨봐 주시겠어요? 이 질문을 그 인터뷰만 하면 방송만 나가면 늘 물어보는 건데 제일 답하기가 뭐 그런 질문이긴 한데 저도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생각하실까? 어, 코, 무장코, 무장코님이구나. 2억, 2억. 네. 또 다른 분들은요? 지금 이제 저녁이라서 퇴근하시면서 많이 들으시죠? 그 음악처럼. 네. 그렇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수준 행보면 1억 6천 정도네요. 한 2달 남았잖아요. 네. 한 1억 8천. 네. 또 다른 분들은요? 수준들이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상반기에는 20만 불이 되게 보수적이었거든요. 혹시 상반기에 여러 전망들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네. 아마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아마 달러로 보면 15만 불 정도 되겠네요. 어, 아마 대체적으로 전망한 수준은 연말에 아마 그 정도. 만약에 상반기 예측한 것처럼 여러 전망에서 20만 불 정도 간다면 그건 굉장히 과열이 된 케이스일 거고, 진짜 20만 불이 간다면 그거는 약간 이제 단기적으로는 일부러 또 매도를 해야 될 정도의 단기 과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그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 좀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음, 강부 대표는 얼마 갈 것 같으세요? 150K 정도 보고 있습니다. 15만 불. 그러면 요 정도 수준이네요. 네. 진짜 다들 생각하는 그렇게 갈까요? 제가 그 경험치를 보면 다들 생각하는 형태로는 한 번도 안 가더라고요. 네. 어떻게 미래 가격을 이렇게 확정적으로 단언하겠습니까? 한번 그 정도. 맞아요. 음. 네. 자료 보이시죠? 네. 뭐 제목, 시월 분석 전망 적혀 있긴 한데요. 뭐 이렇게 분석이랑 글자처럼 거창하진 않지만 10월 달 한번 앞에 이제 강부 대표가 그 레포트 가지고 해줬는데 그 맥락 플러스 알파로 해서 잠깐 좀 하고 또 11월 또 한번 이유도 한번 바라보고 한 25분 정도 그렇게 하면 우리 오늘 1시간 정도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뭐 채팅에 좀 여러 의견들이나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뭐좀 답하고 가다 보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네. 이게 제 유튜브 채널입니다. 혹시나 구독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 있다면, 구독하시면, 요새는 그 비트코인을 활용한 은퇴 설계,
약간 장기 투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뤄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외부에 뭐 이렇게 그 뉴스나 이런 데 나가면 그게 아니라 맨날 시황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오히려 또 실질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실 때쯤 아마 1만 명이 이제 딱 간 넘을 딱 시기가 지금 시기입니다. 몇 명 안 남았습니다. 어, 그리고 그래도 얘기하는데 이제 광고를 좀 활용을 해야 되니까 비트 세이빙에 여러분 그 친구 초대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요거 요거 이제 QR 코드를 찍어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를 초대할 때 그렇게 이제 링크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로 누가 가입을 하면 이제 보름 정도 무료 이용권이 있고 저희가 서비스가 2달 정도가 원래 무료 이용권이 있으니까 자기 친구 초대 코드로 주면 2달 반 정도는 이제 그걸 받은 사람이 그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해 볼 수 있죠. 뭐 처음에 돈 안 내도 되니까 이용을 해보다가 자기한테 맞다 싶으면 또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좀 초대해 봐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이제 그럼 자기 이제 친구 초대가 되면 본인 또 14일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이제 무료 사용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으로 계속 결제해서 사용 기한을 길게 하기 힘들다 하신 분들은 가볍게 이 적립식 구매니까 굉장히 안정적이고 저희가 최근에 어제 데이터를 한 번 더 돌려봤는데 비트 세이빙을 이용하신 고객의 95%가 다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평균 50% 정도.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이 없어요. 제 거래소 같은 경우도 사실 시장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비중이 엄청 높습니다. 아주 일부만 큰 돈을 벌어가는 구조인데요. 비트 세이빙은 철저히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용자의 95%가 다 수익을 내고 있어요. 평균 50%.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초청해 주더라도 전혀 부담이 덜한 서비스니까요. 네. 이런 기능이 있다. 소개했습니다. 아, 요런 가격표 좀 보셨죠? 이렇게 뭐 유튜브 보면 이제 월간 매출하면서 쭉 보는데 요게 그 10월 달 비트코인 월별 가격이고요. 어, 10월 달은 지금 이제 거의 약간 마이너스로, 아니 플러스로 원래 업토버라 그래서 엄청 기대한 달이었는데 왜냐면 과거에 2번만 빼고 다 수익이었으니까 거의 마이너스로 마감할 수도 있고 똔똔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잘 보세요. 그 어, 저, 저, 여러분도 투자하시면 매일매일 보시겠지만, 저도 이제 거의 2017년도부터는 거의 매일매일 가격을 이제 보고, 때에 따라서 나름 분석도 하고 그걸 많이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느낌적으로, 여기 보세요. 특정 월에 굉장히 폭락이 있으면요. 여기 보면 2월 달에 17% 폭락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작년 4월 달에 15, 14%, 그리고 8월 달에 2023년도에 8월 달에 11%. 그러니까 특정 월에 한 10% 이상씩 폭락한 달, 그 다음 달은 기본적으로 많이 가격 회복합니다. 음. 이게 강세장일 때. 어. 그, 왜냐면 이제 저 때가 단기 보유자들이 손절을 되게 많이 할 때예요. 이렇게 한 달에 한 10%, 20%씩 하락하면요. 지금 예를 들어 10월 달에 만약 10% 이상 하락했으면 시장에 안 좋은 뉴스들이 도배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 공포가 느껴져요. 어떤 공포냐면, 이제 하락장 전환하는 게 아니야? 근데 늘 그런 이제 있은 이후는 가격이 꽤 많이 반등을 한다. 근데 그게 늘, 뭐, 모든 날 다 그렇진 않고, 강세장일 때. 그래서 2023년도부터 우리가 좀 시장이 계속 강세장이었잖아요. 그 특정 월이 폭락하고 나면, 그 다음 달은 다시 뭐, 2자릿수 이상 회복할 때도 많고요. 근데 이게 하락장이면 2022년도 있잖아요. 이런 뭐 17%, 15%, 37% 하락이 연달아서 다 나오잖아요. 하락장일 때는 단기적인 폭락 이후에도 그게 다시 시장에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펀드면 그 심리를 더 악화시켜서
연이은 폭락들이 나오는 경향이 있죠.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2018년도도 연이어서 그렇고요. 그럼 지금이 이제 약간 강세장의 중간에 있어요. 강세장의 중간, 약간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환경이라면 이제 특정 월에 이제 마이너스가 좀 많이 나면 그 다음 번에는 좀 회복할 가능성이 높죠. 여기 이더리움 가격이고요. 그거를 온체인 데이터로 한번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음, 온체인 데이터로. 음. 온체인 데이터가 이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방금 제가 설명한 건데 단기적으로 급락이 일어나면요. 예를 들어서 올해 10월 달에 뭐 10월 달에 그 10월 11월에 10월 말이 꼬이네. 10월 11일에 뭐 하락한 것도 그런 거고 급락이 되면 공포가 오죠. 공포가 오면 누가 손절하냐면 저는 잘 손절 안 해요. 단기 보유자 아니거든. 그냥 지나가겠거니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나 단기 보유자들은 손절을 많이 해요. 이 손절을 하는 지점을 그 지표 값으로 보면 이 단기 SOPI라고 하는 지표가 있어요. 여기 1 미만인 지점이에요. 음. 그래서 지표로도 그런 지점을 대략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설명 빼놓고 바로 그래프를 봐보면 그런 시점들이 방금 이 동그라미 쳐놓은 이런 시점들이에요. 실제로 여기 파란색이 방금 제가 얘기한 단기 SOPR이라는 거고요. 여기 1 미만이면 단기 보유자들이 손절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 여기서 단기 보유자들이란 6개월 미만, 6개월 미만 정도 비트코인 갖고 있었던, 최근에 진입했던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 뭐 2023년도 하반기, 뭐 2024년도 그 이제 ETF 딱 승인되고 바로 직후 2024년도 하반기 뭐 그리고 또 있는 날짜가 2025년도 올해 1분기가 뭐 있었어요? 그 관세 미국의 관세 폭탄 그래서 2, 3, 4월 엄청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어 지금 10월 달 지금 다시 조금 반등했는데 요런 시점들이 이 단기 보유자들 손절하고 있는 시기예요. 뭐라 그래서 단기 보유자 손절하고 있는 시기가 공포. 그래서 그 시기 이후에는 그 대부분 많이 반등을 합니다, 가격. 여기 화살표로 보여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월별로 보여드린 거랑 같은 맥락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뭐 10월 달에 다행,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손실 본 분한테 다행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나름 10월 달에 과열 해소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10월 달에 그게 없었으면 되게 부담스러운 상승이 계속 되지 않았을까? 언제 큰 폭락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10월 초에 이 단기보시 SOPR이 계속 치솟다가 딱 이제 여기 이제 청산당하면서 다 손절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열을 해소하는 구간은 이 강세장이 조금 더 길게 가기 위해서 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송에서 얘기 드렸는데 뭐 호재나 악재를 계속 찾아다니는 거는 우선 너무 힘든 일이고요. 그리고 잘 정확하지도 않아요. 어, 오히려 그 시장의 단기적인 과열이나 중기적인 과열이나 과열이 해소된 거, 그 지표를 또 보는 게 그런 상황에서는 별거 아닌 소식도, 과열일 때는 별거 아닌 소식도 이게 막 시장 하락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반대 경우도 있거든요. 뭐 그거를 이제 보는 게 오히려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월을 그냥 요약을 한번 해보면, 아까 리포트에 나와 있었지만 약간 부얼굴의 10월이었고요. 10월 초에 되게 좋았어요, 분위기. 그래서 10월 초에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그 10월 11일 날 그 시장이 이제 상승한다에 베팅하는 게 거의 90%를 넘었었거든요. 한쪽으로 쏠리면 무조건 반대면이 나오거든요. 어,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10월 초 엄청 좋았다가 10월 11일 날 다 청산이 되면서 이 엄청난 청산이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아까 내 텍스트에도 썼지만 예전에 우리가 루나 FTX 사태 기억하잖아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청산 규모의 10배 정도가 청산됐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눈물 흘리신 분들이 적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기 보유자가 페닉스, 그리고 9월굴이 10월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투자 유형이 생겼냐면, 아까 강부 대표도 얘기했지만, 단기 보유자들은 패닉셀, 막 파는 좀 성향이 있었고요.
오히려 장기 보유자, 블랙락 같은 장기 보유자들은,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들은 그 오히려 매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하는 시간으로 좀 활용을 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이런 시기가 좋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10월, 11월 이런 대규모 청산으로 인해서 오히려 과열 투기가 좀 해소가 돼서 리셋하는 과정. 그래서 강세장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시기가 아니었나, 라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런 환경 뒤에는 우리가 이제 좀 더 매크로 환경도 좀 봐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요 시장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자산 시장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다른 자산 시장. 다른 자산 시장을 살펴보면, 보세요. 그 모든 사실은, 비트코인만 조금 주춤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자산 가격이 지금 다 랠리를 펴고 있어요. 다 랠리예요. 미국 주식, 일본, 니케이 지수, 중국, 상해 종합 지수, 금 가격. 금 가격 알죠? 어, 거의 뭐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비트코인도 이 중에서 제일 재미없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연초 대비하면 60% 이상 성장했으니까. 이거 어느 정도냐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미국 주식 S&P 500 보면 와, 계속 최고치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보면 계속 오르죠. 지금 거의 최고치도 경신했죠. 미국 S&P 500 날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본 날아가고 있습니다. 최고치도 경신했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하고 디지털자산 시장 이 네만 또 보면 안 되는 게,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떤 요소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매크로 환경 자체 모든 자산이 지금 다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해 중국 시장 그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랠리를 가고 있습니다. 물론 최고치 갱신은 안 됐습니다. 요전에 워낙 큰 버블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 가격, 이 가파른 각도 한번 보세요. 와. 그리고 금이 최근에 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금 가격 저 정점 칠 때가 시장이 정말 금 지금이라도 사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시기인데 늘 단기적으로 그런 게 있을 때 이후에는 좀 조정이 있습니다. 어떤 자산이. 금도 그렇죠. 비트코인도 뭐 이제 올해 1년만 보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또 한 5년, 6년 기간으로 보면 그래도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는 그 위치에 와 있습니다.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올랐어요. 왜 올랐을까요? 왜 이런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르는 일이 생겼을까요? 음, 채팅으로 물어보면은 아무도 얘기 안 해주시겠지? 아실 거지만 네. 강부 대표님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당신이라도 얘기해 주세요. 네. 많이 올랐네요, 혹시 다들. 다 올랐어요 지금. 현금만 갖고 있으면 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게 왜 올랐냐면 왜 다 오를까? 왜 다 오를까? 뭐 여러 가지 있죠. 이슈들이 있죠. 맞습니다. 설승환님. 네, 맞아요. 뭐, 주식시장, 뭐, AI부터 해가지고 이슈들 다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그 결국 자산의 가치라는 거는 이제 화폐의 가치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이 돈으로 평가하는 건데, 이 실물 자산의 가격을 돈이라는 걸 측정을 하는 건데, 이 돈 자체가 시장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음, 이제 설승환님 써주신 것처럼 무동성 폭발, M2죠. M2인데 이게 뭐 미국의 M2, 미국 통화량뿐만 아니라 유럽, 유로, 중국, 음, 일본, 뭐 한국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완화적인 재정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국제 발행이 많고. 그러니까 이 M2들이 2025년도 들어와서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과거에도 코로나 이후에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풀린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환경이다. 이런 지금 환경이다라는 거 좀 기본적으로는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음. 특별히 뭐 비트코인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오른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런 환경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그 남은 25년 이제 2025년 11월 12월 그리고 내년까지도 방금 얘기했던 그 주요 국가들 유럽, 중국, 일본 뭐 그 외 국가들, 미국 당연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통화량을 더 늘리겠다라는 기조를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
특히 비트코인 또 위험 자산이잖아요. 이 장기적으로는 금과 같은 안전 자산의 성향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위험 자산이 맞거든요. 주식과 같이 간 게 많죠. 그래서 내년까지도 강세장이 좀 이어질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 이유 때문이기도 해요. 이제 과거에 우리가 2018년, 2022년에 막 폭락이 있었잖아요. 70, 80%. 그게 반감기 1년 뒤라서, 그러니까, 사이클에서 반감기 정점 찍고, 반감기 1년 뒤 맞나? 반감기 2년 뒤였구나. 반감기 2년 뒤라서 폭락한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금리를 다 인상하는 시기, 이제 유동성을 긴축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가장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엄청나게 폭락을 한 거거든요. 그런 조건들을 봤을 때는 어 우리가 뭐 사이클상으로 내년에 하락이 온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이런 유동성의 환경을 봤을 때는 야, 쉽게 이렇게 하락이 오진 않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유동성에 대한 걸 가장 그래도 잘 알 수 있는 게 어, CPI가 지난주에 발표됐고 내일 새벽에 FOMC에서 금리 결정 나잖아요. 근데 뭐 볼 필요도 없이 이미 그 10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은 98%고요. 12월 달도 90%입니다. 그래서 이미 50bp 정도는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게 다 시장의 가격에 반영돼 있다. 만약에 0.5%가 아니라 50bp가 아니라 뭐 75bp 정도 더 인하를 해버리면 음, 그때는 또 시장이 또 반응을 하겠죠. 음, 그래서 지금은 요 두 번 정도는 인하할 확률이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다라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것은 금리는 오케이, 금리는 그 정도. 근데 거기서 이제 유동성 폭발을 하는 이제 설승환님 채팅에서 보여가지고 그런 몇 개 요소 중에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양적 긴축.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도 6월부터요, 연준이 양적 긴축, QT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걷어들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걷어들인다는 얘기가 뭐냐면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들을 시장에 계속 팔고 있었죠. 국채 팔고 뭐 MBS 팔고 파니까 시장인 돈이 연준으로 들어오잖아요. 연준으로 들어오면 이제 시장의 돈이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걷어들이고 있었거든요. 그게 2022년 6월이었으니까, 야, 그때 2022년도 폭락도 사실 이런 것도 연관 있겠네요. 2003, 2003, 24, 20, 거의 3년. 3년간 진행하던 거를 이제는 종료해도 되겠다. 종료해야 될 환경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단계적으로 이제 그 큐티의 규모 자체는 줄이고는 있었어요. 줄이고는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종료하겠다. 원래는 이게 한 내년 정도였는데 그 올해 안에 하겠다라는 시그널이 나온 것 같고, 만약에 올해 예상대로 지금 나온 전망대로 종료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주요 자산의 가격에 있어서는 또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요건 뭐 제 큐티 규모인데요. 양적 완화랑 양적 긴축 종료를 두 번밖에 안 했어요. 아니, 한 번밖에 안 했어요, 한 번. 우리 2008년도 금융위기가 생기고 나서 6년 동안 시장에 돈을 풀었거든요. QE를 하고. 그리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좀 걷어들여야겠다. 경기도 좀 살아났고. 그래서 2017년도 10월 달부터 2019년도 9월까지 양적 긴축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크립토 투자하신 분들은 2018년도에 대폭락이 있었잖아요. 다 이런 이유입니다. 걷어들여지니까 위험 자산들이 빠지는 겁니다. 2022년부터 유동성이 걷어들여지니까 위험 자산이 폭락으로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 10월부터 해서 2019년도 9월까지 한 번 종료를 했고요. 9월 달에. 지금은 진행 중인데, 올해 안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긴축 종료를 했을 때 주요 자산들의 가격 변화 어떠했을까라고 생각을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본 게 있습니다. 결과론적 보면 그 QT 종료를 하고 나서 1년 뒤에 비스, 비트코인도 30% 올랐고 금도 28% 올랐습니다. 많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번밖에 없는 결과고 이게 단순하게 1년 뒤에 올랐다라고 좀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게 2020년도 2월 말에 2월 달에 코로나가 있어가지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 자산 폭락하고 다시 시장에 또 돈을 또 풀었잖아요. 그런 외부 변수들이 있어서
이게 순수히 QT 종료로 인한 가격 변화라고 좀 보긴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그런 면이라면 그 코로나가 터지기 전 4개월, 그 1월까지의 가격 변화, 9월 달에 종료했으니까 4개월 뒤 가격 변화. 그래서 S&P가 거의 8% 올랐고, 비트코인이 13% 올랐고, 금이 8% 올랐고, 요 정도가 뭐 첫 번째 QT 종료하고 난 뒤에 어떤 흐름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종료하고 나면 이번도 금리 인하랑 또 맞물리니까요. 유동성이 확실히 좀 그런 기대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폴 튜러 존스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폴 튜터 존스가 되게 잘 알려진 헤지펀드 매니저인데, 2020년도에 코로나 때 양적 완화되면서 유동성을 전망하면서 비트코인 투자해라고 굉장히 강력히 얘기했던, 많이 인용되기도 했었죠. 음, 이제 그 뭐라고 얘기했더라? 그 그 버블이 끝나기 전이 가장 버블이 끝나기 전 시점이 가장 달콤하다.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어, 버블이 끝나기 전 시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시장에 돈도 많아지고 많이 올랐잖아요. 유동성이 많으니까 주요 자산들 다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블의 정점이 되기 전 단계가 가장 달콤한 단계다. 근데 그 시기는 좀 짧고 하다. 근데 지금 그 구간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달콤한 구간도 좀 남아있고. 그러니까 좀 조심은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유동성 상승 때문에 자산가 오를 거다 이런 좀 전망인데, 그 비슷한 의미인데, 이제 이런 이제 투자의 격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제 들었는데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파티가 끝난다고 하는데 그 유동성 장세를 파티라고 하면 파티를 즐기더라도 이게 출구 근처에서 즐겨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출구 근처. 언제든지 이 자산에 투자하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제 빠져나올 엑시스를 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라. 출구 근처에서. 이게 크립토로 또 대변해 보면 이게 뭐냐면 지금 막 이렇게 유동성 장세이고 버블 가기 전 단계이긴 한데 이때 너무 큰 이제 수익에 욕심을 내고 그 우리 기준에서 알트코인이나 너무 더 리스크 있는 투자 뭐 이제 파생상품 이런 것들을 막 하다가 이제 마지막 시점에 잘 하지 못하면 그동안 번 거 다 잃어버리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런 아까 시장에 뭐 양적 큐티 종료도 있고 금리도 인하되고 이미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고 이런 환경들이 있지만 오히려 이런 이제 좀 안전한 자산이 아니지. 우리가 뭐 크립토로 따지면 비트코인 중심이나 이더리움까지겠네요. 너무 리스크하기보다는 언제든지 엑싯 황금아 아닌데? 하여튼 뭐 그런 조심을 좀 하면서 해야 된다. 그런 표현입니다. 적당한 단어 생각이 안 나네. 이제 마지막으로 어, 그렇지만 우리가 한 발 좀 떨어져서 한 번 떨어져서 본다면 지금 이런 한 번 더 들어오니까 이제 뭐 금리부터 해서 이런 환경이긴 하지만 한 발 더 떨어져서 본다면 저는 어, 지금의 시기 지금의 시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자산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과 금이라는 자산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이더리움도 좀 포함되고요. 그 이유는 이게 다 공동적으로는 중립적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지금은 중립적 자산이 굉장히 필요해지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의 세계 질서가 기본적으로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너무 중요해진 자산은 특정 국가나 특정 집단이나 이런 특정 주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 특정 주체에 의해서 통제되거나 검열할 수 없는 이런 자산이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그런 자산 중에 이제 전통적 자산으로는 금이 있고,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제 비트코인과 어 이제 중립적인 돈이죠,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은 중립적인 이제 인프라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이런 형태의 자산, 에너지도 포함될 것 같아요. 이런 자산들이 되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런 자산을 앞으로 이제 기간에는 잘 확보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중에서 금은 조금 더 이제 방어적인 자산이라면 이제 그런 자산 중에서도 비트코인은 더 공격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보면 된다. 이제 마지막 차트인데요.
아래가 이제 금 가격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금 가격이 이렇게 계속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계속 오르고 있죠. 예. 검정색이 비트코인 가격이에요. 근데 두 개 가격을 보면 약간 시간차를 두고 어, 비슷한 경향을 띠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이제 금값이 많이 올랐죠. 그 뒤에 비트코인이 이제 랠리를 했고요. 2013년도에. 금이 2016년도 영국 브렉시트 있을 때 랠리를 했고 2017년도에 비트코인 랠리를 갔고요.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위기가 있을 때 금이 랠리를 갔고 2021년도에 그로 인한 나온 유동성 때문에 비트코인 랠리를 갔고요. 지금 우리가 글로벌 각자 도생 시대 또 관세 각 국가 의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금의 가치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 뒤에 같은 패턴대로 하면 비트코인도 랠리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맞춰보도록 할 텐데요. 좀 어떠셨나요,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 진짜 그 퇴근하시면서 열심히 듣고 계신 건가? 어, 진짜 최 네, 그러네요.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 네. 혹시 동의가 안 되시는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남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맨 앞쪽에 얘기했던 그 이제 비트 세이빙 이제 친구 초대. 어, 비트 세이빙 진짜 여러분 진짜 좋은 서비스이긴 합니다. 어떻게 저도 보고 와 이용한 사람 95%다 수익이네. 그래서 수익을 걷어준 금액만 보니까 200억이 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구한테 소개시켜줘도 어, 절대 손해보지 않는 형태의 우리가 투자 방법과 자산을 다 골라놨기 때문에 자신 있게 소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한 명당 비트코인 몇 개를 보유하면 대표 은퇴 자금. 예.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그 자료 있긴 한데 요즘 은퇴 자금 설계 되게 중요하게 하더라고요. 그 제가 요거 한번 아직 공개된 사이트는 아닌데 한 명당 몇 개, 자, 보세요. 사이트랑 광고 대표 얘기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제가 사이트 하나만 좀 띄울게. 입니다. 이정호 음, 대표님이 그 금이랑 비트코인 얘기했는데 제가 재밌는 그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그 요거 보시면 수완 비트코인이라 그래서 저희랑 좀 유사해요.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로 여기도 시작해가지고 이제 VIP들 자산 관리부터 채굴까지도 확대했었다가 채굴은 요새 좀 쉬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얘기 하거든요. 금이 리핑한다. 이거 찢어질 만큼 올라간다라는 얘기거든요. 찢어지게 올라가고 비트코인 자고 있다. 자고 있다라고 하는데 2025년도가 좀 그랬던 해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치 저장소 금이죠. 이게 돌파구를 찾고 있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 그 근거들을 좀 찾아보면 이 소환 비트코인이 미국 회사거든요. 미국 회사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이 궁지에 몰렸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계속 올라가고 있고, 달러에 대한, 국채에 대한 외국 수요가 감소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현상에서 얘네는 뭘 하고 있냐? 시간을 사고 있다. 시간을 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금으로 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이 장부에 1온스당 42달러로 8,100톤의 금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전에 금을 산 거죠. 42달러로 갖고 있는데 이게 16,000달러거든요, 현재는. 그러니까 장부가로 이제 현재 실현가로 한다면은 되게 많은 차익을 거둔 건데 얘네들이 시간을 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시간을 버는 방법이 금을 통해서 금이 이렇게 올라갈 동안 나중에 재평가해서 팔 동안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이제 현재 유동성을 이제 풀 동안 비트코인으로 나중에 이제 피봇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25년에 보면은 비트코인 많이 떨어져 보이는데 이게 비트코인이 약해서가 아니라 얘네가 시간을 벌고 있고 뭔가 이제 비트코인의 신뢰를 회복하는 관리형 재설정, 돈이 되기 이전의 단계에서 얘네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금이 대차대조표를 회복을 하겠지만
얘네는 시간을 벌고, 그리고 브릭스, 미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이 근본 이자의 함정에 빠졌을 때 얘네들은 비트코인으로 피봇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지금 그 금이랑 비트코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가볍게 얘기 드릴 게 있는데 저희 그 오늘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대학생분들, 그 중장년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몇 개월 전에 저희가 이제 이장호 대표님 저 그리고 이제 코인원 같이 해가지고 세미나 했었는데 대학생 자녀분들 두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 요금제를 11월 초에 오픈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뭐 최대 55%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쓴다 이러면은 77%까지 할인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그 저축하는 게 정말 좋은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정호 대표님 뒤에 은퇴 설계를 위해서 몇 개 비트코인이 필요하냐 얘기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보면은 젊은 층들 이제 어떤 그 비트코인 모으기 할 때 수량을 몇 개 타겟하냐면 외국 애들이 0.21개 타겟합니다. 0.21개. 비트코인이 2,100만 개이기도 한데 그 숫자가 이쁘잖아요. 그래서 음, 젊은 MZ 애들은 그 외국 애들은 0.21개 모으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한번 공유 드리면서 이 대표님 음. 한번 예, 자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어, 좋네요. 0.25개네요. 어,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어, 요 사이트 잠깐만요. 제가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그 여기 이장우의 비트코인 머니 플랜 들어가면 은퇴 관련 내용도 되게 많습니다.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인기가 좋습니다. 이 사이트 이거 어떻게 보냐면 아까 우리 박의진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제가 잘 아시는 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여러분 몇 세세요? 40세. 몇 살에 은퇴할 거냐? 60세.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1년에 얼마 정도 돈이 필요하냐, 랍니다. 요거 할 때 제가 기준으로 삼는 게, 이제 국민연금에서 조사해보니까 부부 기준으로 29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매년 인플레이션이 되잖아요? 은퇴 나이까지 20년 동안. 그거까지 반영을 해서. 그래서 그거 하면 연 한 2만 5천 불 정도로 인상해볼게요. 음. 이게 은퇴 후에 쓸 돈, 지금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어, 60세에 은퇴한다면 2045년도잖아요. 필요한 비트코인의 개수는 0.25개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가격에 대한 전망이 들어가 있죠. 가격에 대한 전망이. 가격에 대한 전망은 제가 알기로는 그 파워로우라고 하는 몇 법칙에 의한 가격 상승 모델을 적용을 했을 겁니다. 제가 기억이 맞다면. 어쨌건, 그렇게 해서 요거 밑에 볼 때 이제 어, 요거는 음, 당신이 지금 바로 은퇴하려면 2비트 정도 필요하고요. 지금 40세잖아요. 45세 은퇴하려면 1비트 필요하다는 얘기고 50세 은퇴하려면 0.55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 얘기는 지금 40세니까 10년 뒤란 얘기입니다. 요렇게 해서 60세 하면 0.25. 그래서 이게 본인이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봐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건 아직 공개는 안 했는데 저희가 따로 하나 만든 게 있어요. 비트코인 은퇴 설계 계산기라고. 요거는 몇 개만 숫자를 좀 더 가다듬어 가지고 나중에 링크도 공유해 드릴 텐데 내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몇 세세요? 제 강부 대표가 40인가요? 나이가 어떻게 되죠? 강부 대표 39? 나이가 39. 몇 세 은퇴하고 싶으세요? 60세. 더 빨리 하고, 더 빨리 하고 싶나요? 더 빨리 하고 싶나요? 55세. 좋다. 어, 하고, 이게 이제 월 생활비가, 이것도 사람마다 다를 텐데, 요,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국민연금 조사해보니까 부부 기준 대우 생활비가 약 290만 원이랍니다. 지금 기준으로. 2,000달러. 그리고 매월 그래서 얼마 정도를 비트코인을 투자하면 되냐, 요거거든요.
1000불이면 우리 한 15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했다 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연평균 성장률, 성장률을 어, 지금 한 25% 정도가요. 그냥 주요 운용사들 전망하는 이제 비트코인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최근 5년은 연평균 성장률이 6, 70% 넘습니다. 앞으로 이 정도. 이렇게 하면 그 요게 이 4%룰 기준이 뭐냐면 이 4%룰 기준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은퇴 설계를 할 때 쓰는 비용에 대한 논문이 나와 있는데 자기가 모은 돈의 첫 해에 4%를 이제 인출해서 쓰면 그 다음 해부터 매년 인플레이션만큼 더 출금을 하더라도 30년 동안 자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나름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4% 기준이면 그 만약에 매월 1000달러씩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은퇴 시기에 6,900불을 쓰고 쓸 수 있는데 실제 필요한 돈은 3,000달러니까요. 실제로 1,000달러만큼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네. 한 달에 500달러씩만 저축을 비트코인을 꾸준히 해도 은퇴 시기에 3,400불 정도를 매월 찾아 쓸 수 있다. 그렇게 해도 30년 동안 고갈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니까 또 0.25비트 정도가 모아지는 게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나름 좀 계산을 해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곧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다양한 계산기들이 있습니다. 적립투자 계산기도 있고 수학화 계산기도 있고 은퇴설 계산기도 있고 그리고 사이트도 오픈되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AI 때문에 60세까지 일을 할 수 있으려나? 그러니까요. 네, 그게 요즘 많은 고민이긴 하죠. 그래서 그, 그, 요즘 나오는 여러 AI에 대한 전망들 보면 그 노동이 많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본소득으로 대체되는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에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모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의 어떤 이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운영하는 거고요. 네. 예, 비트코인의 부정적 미래 있죠. 양자품 떼기 말고, 그쵸? 너무 많이 나왔어, 저거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나라에서 개인의 비트코인을 뺏어가려는 시도, 있죠.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 금도 행정명령으로 미국에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금을 다 이제 수거해 갔잖아요. 반납하지 않으면, 일정 가격에 팔지 않으면 이제 법적 조치까지 잡혀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치를 나라에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또는 세금을 많이 매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비트코인 좀 특수성이 있는 게 이제 숨어버릴 수가 있어요. 개인 지갑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게 자산이 등기된 자산,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보관하는 자산, 금융기관에서 보관하는 자산, 우리 부동산도 다 등기를 하잖아요. 그런 자산이라면 방금 말씀하셨던 방법대로 그런 걸 국가가 당연히 하려고 할 것인데 비트코인은 좀 특수성이 있는 게 우리가 거래소에 보유도 하지만 또 ETF로도 보유를 하지만 비트코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비트코인 진짜 가치는 검열 저항성이기 때문에 개인 지갑에 보유를 하거든요. 개인 지갑에 보유를 한다는 거는 여기 우리 김상준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나라가 뺏어가고 싶어도 뺏어갈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런 시도를 하는 순간 개인들은 개인 지갑으로 다 이동을 시켜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뺏는 시도를 못 할 거예요. 숨어버리기 때문에. 왜냐면 국가는 미국은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고 있어서, 양성화를 시키는 거죠. 양성화. ETF랑을 만들어서 금융 자산으로 비트코인 들고 있게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산들이 다 이제 제도권에서 다 이렇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럼 세금을 매길 수도 있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그런 면에서 오히려 뺏는 시도보다는 양성화하는 시도, 그 햇빛과 바람, 이런 우리 옛날에 우화에 있는 것처럼 햇빛 전략을 해서 양성화를 시키는 노력들을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정적인 미래는 제가 생각하는 건 그 국가별 편차, 그리고 국민들의 편차가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말씀하신 그 관점에서 나라마다 정책이 다르잖아요. 비트코인은 뭐 미국 같은 나라는 되게 우호적이고 기업들이 보유하게 권장을 하고 개인들이 개인 지갑 쓰는 것도 권장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나라마다 편차가 생길 거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한국에서 부자분들 해외로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좀 심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이 되게 비트코인 우호적인 나라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가장 컨선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렇죠. 그냥 뭐 여러분 생각만 하더라도 뭐 강한 압박이 있으면 그냥 사람들이 해외로 다 가져가 버릴걸요. 우호적인 국가로. 어, 그게 가능하다 보니까. 음. 최근 미국에서 범죄 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거 어떻게 한 걸까요? 필리핀 얘기하시는 거. 네. 그 캄보디아하고 저거. 음. 아, 캄보디아네. 그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공개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그쵸. 범죄 수익 얻은 몰수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서비스 입금돼 있는 거면 그걸 가져올 수도 있고. 근데 개인 지갑을 해킹? 글쎄요. 그건 음, 아닌 것 같고. 방법론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나와 있나? 네. 공개돼 있나? 이게 설마, 나왔었었는데, 서- 설마 있더라도 그 미국 그 압수한 그 어디서 압수했을까? 그 기관이 공개를 했을까? 공개를 하면 범죄자들이 또 이용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압수하고 그 과정들에 대해서 문서로 남겼던 것 같은데, 그게 음, 개인 지갑에 안 넣고 뭔가 뭐 어쨌든 키 관리를 되게 잘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것 뭐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한 시간이 이제 넘었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도, 또 의미 있는 질문들을 좀 해주셔서, 추가적인 얘기를 좀 더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어, 질문들이 계속 오시네요. 부인이 코인이 오른, 오른 후에 조정기간이면 상승기에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이 좋을까요? 관망하는 것이. 아, 저 할 수만 있으면 되게 좋을 텐데요. 이제 할 수만 있으면 되게 좋은 방법인데, 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이제 과거의 사이클과 너무 똑같이 움직여가지고, 뭐 올해가 정점이고 내년이 이제 폭락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팔고 내년에 빠졌을 때 좀 사면 개수를 늘릴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인데, 내년에 빠질지 내년에 단계적으로 계속 올라서 3억까지 갈지, 뭐 이거 진짜 모르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것이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쭉 이렇게 시장에 투자하면 지켜와 보니 이거를 비싼데 팔았다가 쌀 때 살려고 이렇게 시도한 사람 실패하는 경우를 더 많이 봤어요. 비쌀 때 팔고 쌀 때 잘 못 사더라고요. 쌀 때 잘 못 사요. 왜냐하면 쌀 때는 그만큼 시장이 되게 부정적인 기운들이 감돌 때라서, 그러니까 FTX 파산이나 루나 사태 같은 때 있잖아요. 그때 사야 되는데 막상 그때 되면 못 사거든요. 근데 못 사고 또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올라가 있어요. 그럼 영원히 못 사요. 그게 치명적입니다.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나중에 더 올라가 있는 거지. 내가 부동산을 10억에 팔았는데 똑같은 집이 15억이 돼 있는 거야. 그럼 그 부동산 절대 못 사잖아요, 아파트를. 그런 심리 똑같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아직까지 못 사고 있는 사람들 제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이유를 물어봤는데 도저히 본인이 배가 아파서 못 사겠대. 내가 비트코인 언제 발견했는데, 비트코인을 1000달러 때 발견했는데 지금 내가 이거를 1억 5천, 10만 불 넘으면 산다고? 인정할 수 없어. 뭐 이런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김미경님 같은 전략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하다가 만약에 실패하면 계속 못 살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일부 자산만, 기본적으로는 장기 투자 금액은 계속 좀 놔둬놓고 일부 금액은 뭐 그렇게 좀 해볼 수 있는데, 전체를 다 하기에는 비트코인은 우상향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거치식이 좋냐, 적립식이 좋냐라고 또 질문 주셨는데, 이게 두 개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두 개를 같이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장호 대표님 얘기하신 관점에서 거치식은 수량 관점, 내가 요거는 좀 들고 있겠다라는 관점이 거치식인 거고요. 목돈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근데 거치식은 항상 좀 그 포모가 올 때보다는 시장에 두려움이 만연할 때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적립식은 그냥 꾸준하게 하시는 게 너무나 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이 제가 쓴 책보다 좀 유명하지만, 그 제가 쓴 나는 오늘도 비트코인을 산다 보면 그 얘기 하거든요. 그 슈퍼사이클에 보면은 그 신미철 작가 쓴 책 보면 매도 시점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책이 나온 게 24년 1월인데 그때가 비트코인 40K 4만 달러였을 때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오기 어려운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어떤 시점에서 내가 전체 다 수량을 매도하면 그게 그 수량을 다시 모으기가 그 가격을 다시 보기가 어려운 시점들이 존재해서 거치식과 적립식을 같이 쓰는 게 좋고, 이장호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적절하게 뭐 분할 매도를 한다던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음. 분할 음. 매도는 저희 비트 세이빙에 수학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 그냥 그 적립식 구매랑 일부 금액은 목표 수익률을 정해두고요. 이제 그때 되면 자동으로 그냥 다 팔게 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팔려고 하면 또 못 팔아요. 이게 계속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시장에 이제 그만큼 그 포모가 돌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음, 더 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운영하는 방법도 좋다. 이거 밤새도록 하고 싶긴 한데 우리 저기 질문 아, 그러네요. 무장코님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무장코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치식으로 좋습니다. 구매한 비트는 상승 후 하락이 된다는 상황이 돼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나은가요? 음, 이거 저도 생각했긴 한데 강부 대표가 먼저 얘기해 줄래요? 음, 거치식이라 그래서 한 번에 다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거치식은 결국에 목돈을 활용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목돈 자체도 어떤 타이밍의 분할로, 어, 이렇게 좀 덩어리로 사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항상 그 내가 타이밍 다 못 맞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승 후 하락이 되는 거는 그 하나님도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그,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 상승 후 하락이 돼도 금세 다시 그 가격이 넘어서거든요. 그 음. 제가 2021년도에 비트코인이 그때도 뭐 좀 목돈이 있는 것들을 한 번에 산 것도 있고 뭐 꾸준히 적립식을 한 게 있어요. 그때가 한 6만 불 정도였잖아요. 근데 2021년도로 1년 동안 계속 적립식 했으면 한 4만 불 정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때 한 5만 불에서 6만 불 정도의 비트코인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2022년도에 비트코인이 3만 불까지 떨어지고 했잖아요. 2만 불까지 떨어지고. 그래서 2022년도에 생각을 하면 작년에 샀던 그게 안 사고 있을 걸 뭐 이런 마음도 드는데 지금 또 1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산 게 또 지금 12만 불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뭐 결국 비트코인은 그런 이제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하면 약간의 하락이 중간에 있죠. 뭐 계속 오른 자산은 없으니까. 근데 구매한 가격보다는 결국 2년에서 뭐 길어야 3년 안에는 그보다는 많이 퍼포먼스가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얼만큼의 오랫동안의 시간을 버틸 수 있는 돈이냐. 6개월 안에 써야 되는 돈은 이제 그렇죠. 어렵죠. 진짜 하락했을 때 팔아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2년에서 3년 정도는 꾸준히 이제 버틸 수 있는 그 사이에 어떤 좀 변화가 오더라도 그런 정도의 시간의 힘을 가진 돈이면 거의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되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 또 하고요. 공유하는 게 있나 네. 보네. 네.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네, 음. 좋습니다. 마무리 멘트로 저희 비트코인 스쿨 앞서 말씀드렸던 환경 팁이랑 하는 거 11월 말에서 12월 초 런칭하니까요. 네, 많이 들어주시고,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 책도 11월 초 출간입니다. 그것도 많이 봐주시고요. 대학생 요금제 얘기했어요. 대학생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꼭 같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족이 같이 하면 시너지가 더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장우의 비트코인 머니 플랜 잘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이고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도 예,